미용실에서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아내, 넌 여기 왜 왔니? 내 칠순 잔치에 너를 초대한 적 없는데. 시어머니는 아들은 집 안으로 들여보내고 아이들과 함께 서 있는 며느리 앞에서는 문을 쾅 닫아버렸다.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봤고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얘들아, 우리 할머니랑 아빠한테 깜짝 생신 선물을 드리는 건 어떨까? 박민서와 김지우는 결혼한 지 17년이 넘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의 삶에는 많은 일이 있었다. 다툼, 성공, 파산, 사업 실패. 하지만 관계가 많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남편을 떠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민서는 그의 비웃음을 견디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며 이혼이라는 생각과 싸웠다. 그리고 지난 5년간 그녀는 복수 계획을 품고 있었다. 민서는 부엌 창가에 서서 빗방울이 유리창을 따라 천천히 흘러내리는 것을 바라보았다. 잿빛 시벌의 하늘은 그녀의 내면 상태를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었다. 17년의 결혼 생활, 그리고 지금 그녀는 매일 아침 가슴에 무거운 짐을 안고 깨어나는 37살의 여자가 되어 여기에 서 있었다. 엄마, 저 준비 다 됐어요. 복도에서 8살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서가 돌아보니 아들이 등에 책가방을 메고 서 있었다. 그의 검은 머리카락은 약간 헝클어져 있었고 뺨에는 아침 식사 때 묻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이리 와, 아들. 그녀는 냅킨을 들고 부드럽게 말했다. 뺨에 잼 묻었네. 엄마, 저 이제 다 컸어요. 혼자 할 수 있어요. 민준이가 물러서려고 했다. 하지만 민서는 이미 자국을 닦아내고 있었다. 물론 다 컸지. 하지만 엄마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본단다. 그녀는 아들의 셔츠 깃을 바로잡아주며 미소 지었다. 아이방에서 불만 섞인 칭얼거림이 들려왔다. 서연아, 예쁜 일어날 시간이야. 민서가 아이방을 향해 소리쳤다. 어린이집 가기 싫어. 집에 있고 싶어. 5살 딸의 투정 부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서는 한숨을 쉬었다. 매일 아침이 똑같았다. 그녀는 아이방으로 들어갔고 서연이는 침대에 앉아 아끼는 곰 인형을 껴안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공주님? 민서가 딸 옆에 앉았다. 어제는 지아 만날 생각에 그렇게 신나하더니. 지아가 나랑 놀기 싫어하면 어떡해요? 서연이는 걱정이 가득한 커다란 파란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왜 그렇게 생각해, 아가? 어제 놀이터에서 소피랑만 놀고 나는 안 불렀어요. 민서의 마음이 아팠다. 5살짜리 아이들도 이미 거절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엄마가 하나 알려줄까? 진짜 친구들은 가끔 다른 아이들과 놀기도 해. 그렇다고 해서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야. 지아는 벌써 2년째 내 가장 친한 친구잖아. 정말요? 서연이의 목소리에 희망이 서렸다. 그럼 이제 빨리 옷 입자. 안 그러면 오빠 학교 늦겠다. 20분 후 그들은 3년 전 재정 상황이 좀 더 나았을 때 민서가 구입한 파란색 세단에 앉아 있었다. 민준이는 곧 있을 수학 시험에 대해 제잘거렸고 서연이는 만화 주제가를 조용히 흥얼거렸다. 엄마, 오늘 아빠가 제 축구 시합에 오실까요? 학교에 거의 다 와갈 때쯤 민준이가 물었다. 민서는 가슴속이 아픔으로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지훈은 벌써 3번째 온다고 약속했지만 이번에도 핑계를 댈 것이었다. 글쎄, 아들, 아빠가 일이 많으셔서 아빠는 항상 일이 많다고만 해요. 소년이 슬프게 말했다. 그리고 김 선생님은 부모님이 아이들의 운동 활동을 응원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꼭 갈게. 민서가 아들을 향해 돌아서며 약속했다. 그리고 누구보다 더 큰 소리로 널 응원할 거야. 좋아요. 민준이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실망감이 어려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손을 흔들고는 이미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학교 입구를 향해 달려갔다. 민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익숙한 죄책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들에게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없었다. 아가, 우리 어린이집 가자. 그녀는 거울로 5살 딸 서연이를 보며 말했다. 가요, 엄마. 소녀는 아침의 걱정은 이미 잊고 친구를 만날 생각에 들떠 미소 지었다.
어린이집은 학교에서 차로 불과 10분 거리에 있었다. 창문에 아이들의 밝은 그림이 그려진 작고 노란 건물은 항상 민서에게 따뜻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곳에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친절한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민서는 딸이 카시트에서 내리는 것을 도왔다. 서연이는 즉시 작은 분홍색 배낭을 들고 엄마의 손을 이끌었다. 빨리요, 엄마. 지아가 벌써 와 있을지도 몰라요. 그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소녀는 곧장 넓은 방 중앙에서 놀고 있는 친구들에게 달려갔다. 민서는 서연이가 아침의 모든 두려움을 잊고 주황색 머리의 지아와 기쁘게 껴안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민서 씨. 친절한 눈을 가진 50대 여성인 원장 선생님이 다가왔다. 서연이가 오늘 기분이 아주 좋네요. 네, 주말 동안 친구들을 많이 보고 싶어 했어요. 민서가 대답했다. 아, 그리고 오늘 제가 5시에 퇴근해서 6시에 데리러 올 거예요. 잊지 마세요. 물론이죠. 걱정 마세요.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고 있을게요. 민서는 딸에게 작별 키스를 하고 출구를 향했다. 서연이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블록놀이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 민서는 차에 앉아 좌석 등받이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후의 고요함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무언가 그녀의 내면에서 오늘 하루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예감이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최근 몇 주 동안 그녀는 특히 예민해져 있었다. 지훈은 더욱 멀어졌고 자주 늦게까지 일했으며 집에 오면 서재에 틀어박히거나 휴대폰에 몰두했다. 그들의 대화는 집안일과 주말 계획에 대한 논의로 국한되었고 그마저도 그는 마지막 순간에 취소하는 일이 잦았다. 그만해.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오늘은 그저 평범한 근무일이야. 그녀는 가속 페달을 밟고 2년째 일하고 있는 아름다움 헤어 미용실을 향해 차를 몰았다. 미용사라는 직업은 결코 그녀의 꿈이 아니었다. 젊었을 때는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었지만 인생은 다르게 흘러갔다. 일은 임신, 결혼, 지훈의 사업을 도와야 하는 필요성. 이 모든 것이 그녀 자신의 꿈을 뒷전으로 밀어냈다. 미용실은 시내 중심가에 있었다. 민서는 미용실 근처에 주차하고 차에서 내리며 차가운 시벌바람에 몸을 떨었다. 올해 가을은 유난히 쌀쌀했다. 그녀는 근처에 있는 카페로 들어갔다. 갓 구운 크루아상과 향긋한 커피 냄새가 나는 작고 아늑한 공간은 항상 그녀의 기분을 좋게 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민서 씨. 친근한 미소를 띤 30대 남성 바리스타 민호 씨가 그녀를 맞이했다. 늘 드시던 걸로요? 안녕하세요, 민호 씨. 네, 라떼 큰 거에 시나몬 가루 뿌려주세요. 힘든 아침이었나 봐요. 그가 커피를 만들며 물었다. 늘 그렇죠. 아이들, 준비, 출근길. 민서가 미소 지었다. 민호 씨는 어때요? 나쁘지 않아요. 어제 아내가 셋째를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민호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와, 정말 좋겠네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솔직히 조금 걱정도 돼요. 아이가 셋이라니 보통 일이 아니죠. 네, 하지만 그만큼 집이 즐거워지겠죠. 민서는 가벼운 질투심을 느꼈다. 민호 씨와 그의 아내는 함께 무척 행복해 보였다. 향긋한 커피 한 잔을 사들고 그녀는 직장으로 향했다. 미용실은 이미 문을 열어 있었다. 관리자이자 수석 디자이너인 수진 언니는 항상 30분 일찍 출근했다. 어이, 민서야. 괜찮아? 10년 넘게 친구로 지내온 수진이 물었다. 최수진은 민서보다 5살 많았지만 42살이라는 나이보다 젊어 보였다. 화려한 화장, 세련된 헤어스타일, 유행하는 옷차림. 그녀는 최근 몇 년간 자신을 가꾸는 것을 소홀히 한 민서와는 정반대였다. 언니. 그냥 가을 타나 봐. 민서가 스카프를 풀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나 속이려 하지 마.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널 아는데. 또 지훈 씨 때문이지. 민서는 한숨을 쉬며 재킷을 사물함에 걸었다. 수지는 그녀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일 시작하기 전에는 그 얘기하고 싶지 않아. 민서야,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내 자신을 좀 봐. 예전의 그림자만 남았잖아. 언니, 제발.
알았어. 알았어. 수진이 두 손을 들었다. 하지만 일 끝나고 얘기하기로 약속해. 근무일이 시작되었다.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손님들로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월요일은 항상 가장 바쁜 날 중 하나였다. 주말이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가꾸고 싶어 했다. 첫 손님은 매주 스타일링을 하러 오는 나이든 여성인 김 여사님이었다. 예, 피곤해 보이는구나. 그녀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조금요, 여사님. 곧 괜찮아질 거예요. 내가 한마디 해줄까? 내 나이가 되니 인생이 슬픔에 잠겨 있기에는 너무 짧다는 걸 알게 되더구나.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님의 머리를 만지기 시작했다. 현명한 말이었지만 따르기는 얼마나 어려운가. 하루는 평소와 같은 리듬으로 흘러갔다. 커트, 스타일링, 염색.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마음은 저 멀리 어딘가를 헤매고 있었다. 민서는 아이들을 생각했고 저녁장을 봐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신용카드 한도가 또 거의 다 찼다는 것도 생각했다. 그녀는 또한 아침부터 자신을 떠나지 않았던 이상한 예감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무언가 일어날 것만 같았다. 그녀는 온몸의 세포로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하루는 끈적한 꿀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민서는 기계적으로 자신의 일을 수행했지만 이상한 예감은 한시도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손님들은 계속 바뀌었다. 일중독 남편에 대해 불평하는 중년의 사업가 여성, 잠 못 이루는 밤을 1시간이라도 잊고 싶어하는 유모차를 끈 젊은 엄마, 손주들 이야기를 하는 나이든 여성. 민서야, 손님 한 명 더 받을 수 있겠니? 오후 4시쯤 수진이 다가왔다. 지혜 씨가 아파서 5시에 예약된 손님이 있는데 물론이죠. 민서가 시계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6시까지는 서연이를 데리러 가야 해요. 걱정 마. 시간 충분할 거야. 그래도 원장님께는 미리 연락해둬. 어린이집에 전화를 건 후 민서는 계속해서 일했다. 4시 45분에 그녀는 학부모 총회 전에 커트를 하러 온 지역 학교 선생님인 마지막에서 두 번째 손님을 마쳤다. 고마워요, 선생님. 여자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말했다. 10년은 젊어 보이네요. 천만에요, 박 선생님. 좋은 저녁 보내세요. 선생님이 떠나자 민서는 피로를 느꼈다. 오랫동안 서 있어서 다리가 아팠고 관자놀이에서는 둔한 두통이 욱신거렸다. 그녀는 시계를 보았다. 손님 한 명만 더 받으면 집에 갈 수 있었다. 마침내 마지막 손님이 왔다. 매력적인 젊은 여성이 의자에 앉았다. 민서는 그녀를 찬찬히 훑어보았다. 25살쯤 되어 보였고 날씬한 몸매, 긴 금발머리, 완벽한 화장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값비싼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민서가 일주일 동안 버는 것보다 더 비쌀 것 같은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아름다움 헤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민서가 늘 하던 말을 건넸다. 아름다운 머리에 어떤 스타일을 원하세요? 특별한 스타일로 해주세요. 여성이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이 저한테 프러포즈 할 거예요. 여성의 눈에는 그런 행복이 담겨 있어 민서는 가벼운 질투심을 느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그런 감정을 느꼈던 게 언제였을까? 지훈이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그런 기쁨을 안겨준 것이 언제였을까? 미리 축하드려요. 민서가 손님의 머리를 빗으며 말했다. 어떤 스타일을 원하세요? 로맨틱하고 우아한 스타일? 아, 잘 모르겠어요. 여성이 불안한 듯 핸드백을 만지작거렸다. 어떤 스타일을 추천하시겠어요? 너무 떨려서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어디서 프로포즈 받으실 건데요? 민서가 머리를 손질하며 물었다. 레스토랑에서요. 한강이 보이는 창가 자리를 예약했대요. 정말 로맨틱하지 않아요? 민서는 그 레스토랑을 알고 있었다. 지훈이 언젠가 결혼기념일에 그녀를 데려갔던 비싼 곳이었다. 그게 언제였더라? 3년 전이었나 4년 전이었나. 멋진 선택이네요. 그녀가 말했다. 그럼 우아한 웨이브 스타일로 해드릴게요. 클래식은 항상 유행이니까요. 좋아요. 여성이 환하게 웃었다. 결혼하셨어요? 네. 민서는 이 주제를 더 이상 끌고 싶지 않아 짧게 대답했다. 오래되셨어요? 17년이요. 와, 정말 영원이네요. 여성이 감탄했다. 남편분과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민서는 한숨을 쉬었다. 보통 손님들과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 여성에게는 뭔가 솔직하게 만들게 하는 매력이 있었다. 어쩌면 그녀의 진심 어린 기쁨 때문일지도 모른다. 대학교에서요. 저는 국문학을 전공했고 그 사람은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정말 로맨틱하네요. 첫눈에 반한 사랑? 그런 셈이죠. 민서는 지훈이 정말 동화 속 왕자님 같았던 그 시절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 일에 집중했다. 아이도 있으세요? 네, 둘이요. 8살 아들이랑 5살 딸이요.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저도 아이를 갖고 싶어요. 제 남자친구는 우리가 대가족을 이룰 거라고 말해요. 민서는 고데기로 머리카락을 말며 스타일링을 시작했다. 여성은 오늘 저녁을 위해 어떤 드레스를 샀는지, 신혼여행을 몰디브에서 어떻게 보낼 꿈을 꾸는지 등 미래에 대한 계획을 쉴 새 없이 떠들어댔다. 그가 프로포즈할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세요? 민서가 또 다른 컬을 만들며 씩 웃었다. 물론이죠. 여성이 웃었다. 친구가 그가 저한테 줄 반지를 사는 걸 봤대요. 그 친구가 거기서 판매 컨설턴트로 일하거든요. 상상이 가세요? 1시간이나 골랐대요. 모든 게 완벽하길 바랐던 거죠.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일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불쾌하게 조여왔다. 지훈이 그녀에게 프로포즈할 때 그는 가장 평범한 반지를 샀다. 그녀가 속물이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디테일에 대한 관심은 많은 것을 말해준다. 드디어 그가 아내를 버리고 우리 함께 살게 될 거예요. 여성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민서는 심장이 멎는 것을 느꼈다. 네? 그녀는 잘못 들었기를 바라며 되물었다. 네, 그 사람 유부남이거든요. 하지만 그건 형식적인 거예요. 아내와는 이미 남처럼 지낸 지 오래고 아이들 때문에 같이 사는 거라고 했어요. 민서의 손이 순간 공중에서 멈췄다. 얼마나 많은 다른 여성들에게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가. 얼마나 많이 그들의 순진함을 비난했던가. 그런데 지금, 그럼 나중에 그가 당신에게도 아내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행동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민서가 목소리의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사려 깊게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성이 거울을 통해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가 아내를 두고 당신과 바람을 피웠다면 다른 누군가와 당신을 두고 바람 피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여성은 경쾌하고 태평하게 웃었다. 저를 보세요. 그녀가 민서를 향해 돌아섰다. 나 같은 여자는 버림받지 않아요. 저는 젊고 아름답고 몸매도 좋아요. 그런데 그의 아내는요? 뭐, 아시잖아요. 아이 둘에, 집안일에 완전히 자기 관리를 포기했어요. 민서는 속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 여성의 모든 말이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그렇다 그녀는 출산 후 살이 쪘다. 그렇다 그녀는 헬스장이나 미용실에 갈 시간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이 불륜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 그 순간 손님의 전화기가 테이블 위에서 진동했다. 여성이 그것을 향해 손을 뻗었고 민서는 무심코 화면을 보았다. 세상이 뒤집혔다. 화면에는 이 여성과 껴안고 있는 남편 지훈의 사진이 나타났다. 그들은 레스토랑을 배경으로 서서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고 사진 아래에는 내 사랑이라는 문구가 선명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고데기가 손가락 사이에서 거의 빠져나갈 뻔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췄다가 곧 터질 것처럼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수년 동안 민서는 지훈이 자신에게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굴욕, 비아냥거림, 무관심을 견뎌왔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응, 자기야. 여성이 미용사가 창백해진 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대답했다. 나 거의 다 됐어. 그래, 1시간 뒤에 갈게. 나도 사랑해. 사랑해. 그 말들이 칼처럼 민서를 꿰뚫었다. 지훈이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것이 언제였을까? 1달 전, 반년 전, 어쩌면 이미 1년 전일지도 모른다. 민서는 현기증에 겨우 다리에 힘을 주고 버텼다. 방이 눈앞에서 빙빙 돌았고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의자 가장자리를 붙잡았다. 마지막 손님을 마친 후 작업 공간을 정리하던 수지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눈치채고
즉시 친구에게 달려가 그녀의 팔꿈치를 잡았다. 민서야, 괜찮아? 친구가 놀라 물었다.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얘. 언니, 민서가 힘겹게 말을 뱉어냈다. 제발, 마무리 좀 해줘. 그녀는 눈으로 손님의 머리를 가리키고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비틀거리며 준비실로 들어갔다. 그곳, 수건과 헤어 제품이 보관된 작은 방에서 민서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생각이 엉켰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녀가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것을 자신 탓으로 돌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요가에 등록하고 다이어트를 하던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는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던 것이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눈이 멀 수 있었을까? 그녀는 속삭였다.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진이 머리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여성은 일해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했다. 몇 분 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손님이 떠났다. 수진이 조용히 준비실 문을 노크했다. 민서야, 들어가도 될까? 응. 민서가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친구는 차 두 잔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한 잔을 민서 앞에 놓고 옆 의자에 앉았다. 그래서 무슨 일이야? 말해줄래? 친구가 부드럽게 물었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다. 뜨거운 차가 입술을 대었지만 그녀는 느끼지 못했다. 지훈 씨 애인이야. 그녀는 마침내 눈물을 참으려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뭐라고? 수지는 하마터면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어떻게 알았어? 그 여자 전화가 울렸을 때 화면에서 그 사람 사진이랑 내 사랑이라는 문구를 봤어.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 내 앞에서 그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말했어. 세상에. 수지는 의자를 더 가까이 당겨 앉아 친구의 손을 잡았다. 민서야, 정말 안 됐다.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알아? 민서가 눈물이 가득한 눈을 들어 올렸다. 그 여자가 자기 아내에 대해, 나에 대해 마치 자신을 가꾸지 않는 어떤 실패자처럼 말했어. 자기 같은 여자는 남자들이 떠나지 않는다고 했어. 그 망할 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네. 하지만 그 여자 말이 맞아. 수진아, 나를 봐. 내가 마지막으로 예쁜 옷을 산 게 언제야. 헬스장에 간 게 언제고. 네일 아트를 한 게 언제야. 눈물이 마침내 본물처럼 터져 나왔다. 민서야, 그만해. 넌 멋진 여자고 엄마고 전문가야. 내 남편이 그렇다고 해서 네가 못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수지는 온갖 방법으로 친구를 위로하고 등을 쓰다듬고 물을 권하고 친절한 말을 건넸지만 아무것도 소용없었다. 17년의 결혼 생활이 바로 여기 미용실의 작은 준비실에서 무너져 내렸다.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말하지? 민서가 흐느꼈다. 민준이는 아빠를 정말 좋아하는데 서연이는 또 어떻고 일단은 아무 말도 하지 마. 먼저 모든 걸 생각하고 결정을 내려야 해. 무슨 결정? 이미 모든 게 결정됐잖아. 그는 그 여자를 선택했어. 그럼 넌 뭘 선택할 건데? 민서는 침묵했다. 정말로 그녀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30분 후 그들은 미용실을 닫고 각자의 집으로 향했다. 퇴근 후 민서는 학교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데려왔다. 민준이는 수학시험과 친구와의 다툼에 대해 이야기하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제잘거렸다. 서연이는 어린이집 소식을 전하며 엄마에게 그려준 그림을 보여주었다. 엄마, 이건 엄마랑 저랑 바닷가에 있는 거예요. 소녀가 자랑스럽게 색색의 낙서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정말 예쁘다, 아가. 민서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아이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집에서 그녀는 기계적으로 저녁을 준비했다. 짜장면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저녁 식사는 그녀 쪽에서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아이들은 먹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고 민서는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질문에 단답형으로 대답할 뿐이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오세요? 민준이가 짜장면을 다 먹으며 물었다. 글쎄, 아들, 아마 늦으실 거야. 일이 많으시거든. 아빠는 항상 일이 많아. 서연이가 슬프게 말했다. 그래, 아가. 어른들은 가끔 아주 많은 일을 한단다. 저녁 식사 후 그녀는 아이들을 씻기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잠자리에 눕혔다. 이전에는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던 평범한 저녁 일과가 이제는 기계적인 행동의 연속처럼 느껴졌다. 지우는 평소보다 늦은 밤 10시경에 집에 돌아왔다. 그는 만족스러워 보였고 심지어 약간 흥분해 보였다. 다녀왔어. 그가 거실로 들어서며 말했다. 민서는 책을 손에 들고 앉아 있었지만 한 줄도 읽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들지 않고 짧게 대답했다. 애들은 자? 회사 일은 어땠어? 그냥 그래. 지훈이 아내를 더 유심히 쳐다보았다. 그녀의 말투에서 무언가 그를 불안하게 했다. 당신 오늘 예뻐 보이네. 그가 갑자기 말했다. 민서는 눈을 들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칭찬을 한 것이 언제였을까? 그리고 왜 하필 오늘일까? 고마워. 그녀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샤워하러 갈게. 지우는 욕실로 향했다. 민서는 그가 욕실에 들어가는 것을 기다렸다가 조용히 그들의 침실로 갔다. 그의 재킷이 의자에 걸려 있었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았다. 뺨을 맞는 것처럼 냄새가 그녀를 덮쳤다. 오늘 그녀의 손님이 사용했던 바로 그 느끼한 여성 향수 냄새였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지훈이 침실에 와서 잠자리에 들었을 때 민서는 욕실에서 혼자 있기로 했다. 그녀는 문을 잠그고 감정을 터뜨렸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며 그들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마지막 희망을 씻어냈다. 내 꼴을 봐. 언제쯤 그 살들을 뺄 거니? 지훈의 잔인한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다. 애 둘 딸린 널 누가 데려가겠어? 게다가 신선하지도 않은데. 그가 그녀에게 손을 댄 후 이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에게서 들었던 말이었다. 나는 가족을 위해 일하는데 너는 돈만 쓰잖아. 다른 아내들은 적어도 보기 좋게 꾸미려고 노력이라도 하는데 잔인한 말들이 그녀의 기억 속에서 하나둘씩 떠올랐다. 그녀가 일시적인 어려움일 뿐이며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견뎌왔던 수년간의 굴욕.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무언가 변할 것이라고 희망했었다. 그녀는 심지어 동네 피트니스 센터의 요가 수업에 등록하고 새 운동복을 샀지만 그 운동복은 여전히 옷장에 가격표가 붙은 채로 걸려 있었다. 민서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눈물로 부은 눈, 창백한 얼굴, 지친 표정. 이제 그는 그 여자와 함께야. 그만해.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희생자가 되는 건 그만해.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다. 고통은 점차 다른 감정, 차갑고 계산적인 분노에 자리를 내주었다. 민서는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고 옆에서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의 남자라고 생각했던 지훈이 평화롭게 숨을 쉬고 있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손님의 전화기에서 본 사진이 떠올랐다. 그가 그 여자를 껴안고 있고 둘 다 미소 짓고 있었다. 이게 얼마나 오래된 일일까? 몇 달, 몇 년. 그녀는 어떻게 그렇게 눈이 멀 수 있었을까? 새벽 5시 반에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아침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깨우고 어제 그녀의 모든 세계가 뒤집히지 않은 것처럼 평범한 삶을 살아야 했다. 지우는 평소처럼 아침 7시에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왔다. 흰 셔츠, 짙은 남색 넥타이, 손목시계, 성공한 분석가. 하지만 이제 민서는 그를 다른 눈으로 보고 있었다. 좋은 아침. 그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다. 그녀에게는 그의 목소리가 가식적이고 기계적으로 들렸다. 그는 항상 이랬을까? 내가 그냥 알아차리지 못했던 걸까? 응. 민서는 짧게 대답하며 그에게 커피를 따라주었다. 지훈은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민서는 그의 얼굴을 관찰했다. 순식간에 활기가 돌았다. 눈에 빛이 났다. 그는 메시지를 읽으며 살짝 미소까지 지었다. 아빠, 제 축구 시합에 오실 거예요? 민준이가 책가방을 메고 부엌으로 들어오며 물었다. 무슨 시합? 지훈이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건성으로 되물었다. 축구요.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래. 두고 보자 아들.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민서는 아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소녀는 아버지의 거절에 익숙했지만 매번 그래도 희망을 가졌다. 실망하지 마. 그녀가 아들에게 말했다. 엄마가 꼭 가서 모든 부모님들보다 더 큰 소리로 응원할게. 좋아요, 엄마. 민준이가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다. 서연이는 분홍색 잠옷을 입고 헝클어진 머리에 아직 졸린 눈으로 부엌에 나타났다. 좋은 아침, 공주님. 지훈이 마침내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딸을 안아 올렸다. 아빠, 소녀가 기쁘게 소리치며 아버지의 목을 껴안았다. 민서는 이 장면을 보며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이들의 아버지였다. 어떻게 가족에게 이럴 수 있을까? 무슨 일 있어? 남편이 커피를 다 마시며 물었다. 아니, 그녀는 설거지를 계속하며 거짓말을 했다.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래.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메시지에 답장을 계속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고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분명 그녀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는 것이리라. 민서는 이를 악물었다. 어떻게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 아침 식사를 하며 대놓고 애인과 희롱할 수 있을까? 나 가봐야겠다.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저녁에 늦을 거야. 회의 있어. 알았어. 민서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키스하고 아내에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떠났다. 민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익숙한 분노의 파도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아니면 예비 신부와의 로맨틱한 저녁 식사. 지훈이 출근한 후 민서는 아이들이 준비하는 것을 도왔다. 민준이는 가방에 운동복을 챙겼다. 오늘은 중요한 시합이 있는 날이었다. 서연이는 어린이집에 어떤 장난감을 가져갈지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작은 공주 인형을 골랐다. 엄마, 아빠는 왜 제 시합에 오기 싫어해요? 민준이가 학교 가는 길에 물었다. 민서는 핸들을 더 꽉 쥐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아빠가 애인 때문에 너무 바쁘다고? 아빠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셔, 아들. 우리 가족을 부양하시잖아. 하지만 서준이 아빠도 일하시는데 아들 시합에는 항상 오세요. 사람은 다 달라, 민준아. 아빠는 아빠만의 방식으로 널 사랑하셔. 아빠만의 방식이 뭔데요? 민서는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다. 아이에게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아빠라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들이 학교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는 차에서 내리기 전에 돌아보았다. 엄마, 정말 오실 거죠? 물론이지, 아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시합을 놓치지 않을 거야. 소녀는 미소 짓고는 친구들이 기다리는 입구로 달려갔다. 어린이집에서 서연이는 엄마를 오랫동안 놓아주지 않았다. 엄마 슬퍼하지 마세요. 딸이 작별 인사를 하며 그녀를 껴안았다. 제가 정말 사랑해요. 이 말에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이들은 모든 것을 느낀다. 어른들이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고 노력해도 작은 마음들은 여전히 고통을 감지한다. 나도 사랑해, 우리 아가. 그녀는 딸의 정수리에 키스하며 속삭였다. 세상에서 가장. 민서가 차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느꼈다. 그녀는 즉시 국세청에서 일하는 오빠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는 그녀보다 3살 위였지만 그들은 항상 가까웠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그는 그녀에게 오빠일 뿐만 아니라 친구이자 보호자였다. 여보세요, 민서야. 익숙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빠. 민서는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오빠, 우리 만나야 해. 무슨 일이야? 우는 거니? 만나서 얘기할게. 1시간 정도 시간 내줄 수 있어? 물론이지. 어디서 볼까? 우리 자주 가던 카페에. 알았어. 30분 뒤에 갈게. 고마워, 오빠. 1시간 후 그들은 아늑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준호는 걱정스러워 보였다. 날카로운 갈색 눈과 희끗희끗한 수염을 가진 40세의 키 큰 남자였다. 그는 커피를, 민서는 민트차를 주문했다. 자, 말해봐. 그가 여동생을 유심히 보며 말했다. 민서는 깊은 한숨을 쉬고 어제의 손님, 전화기 속 사진, 그리고 한순간에 그녀의 모든 세계가 무너져 내린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계획을 품고 있었구나. 그녀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준호가 놀란 눈으로 여동생을 바라보았다. 아무래도 그 계획을 실행할 때가 온 것 같아. 민서는 떠올렸다. 5년 전 지훈과의 관계가 특히 나빠졌을 때 그녀는 오빠에게 남편의 금융사기에 대한 의심을 털어놓았다. 그때 준호는 비밀리에 조사를 진행하여 사기 행위를 밝혀냈다. 하지만 여동생은 모든 것이 나아지기를 바라며 남편을 고소하기를 거부했다. 그렇게 해서 애인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민서는 주먹을 꽉 쥐었다. 어제 그 여자가 내 미용실에 와서 그가 자기한테 프러포즈할 거라고 했어. 아내, 즉 나를 버릴 거라고. 세상에.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정말. 오빠, 미안하지만 다른 말로는 표현이 안 돼. 17년 결혼 생활, 아이 둘인데 그 인간은. 준호는 들은 것을 곱씹으며 몇 분간 침묵했다. 민서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니? 이건 심각한 결정이야. 되돌릴 수 없어. 내가 알게 된 것들 이후에 되돌아갈 길이 있을까? 그는 날 사랑하지 않아, 오빠. 어쩌면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을지도 몰라. 그냥 이용한 거지. 알았어. 오빠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현우한테 연락할게. 내 친구 기억나? 혹시 내 전화번호 알고 싶어 했던 그 변호사? 민서는 2년 전 준호의 생일 파티에서 만났던 키 크고 검은 머리의 남자를 떠올렸다. 응,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현우 변호사. 이 도시에서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 중 한 명이야. 재산 분할과 관련된 복잡한 사건을 전문으로 하지. 민서야, 넌 그 결과에 대한 준비가 됐어? 지훈이가 감옥에 갈 거라는 거. 아이들이 아빠 없이 지내게 될 거라는 거. 어쩌면 그런 아빠 없이 지내는 게 아이들에게 더 나을지도 몰라. 민서가 씁쓸하게 웃었다. 어제 민준이가 뭐라고 물었는지 알아? 왜? 아빠가 자기 시합에 오지 않느냐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지훈이는 협상이 있어서 바쁘다고 했어. 하지만 난 알지. 무슨 협상인지. 또 그 여자랑 있겠지. 알겠다. 준호가 여동생의 손을 잡았다. 그럼 행동 개시하자. 하지만 조심해야 해. 지훈이가 아무것도 눈치채서는 안 돼. 안 그럴 거야. 평소처럼 행동할게. 넌 할 수 있겠어? 알게 된 것 이후에도 민서는 어제 고통과 절망을 대신해 찾아왔던 차가운 분노를 생각했다. 할 수 있어. 나에겐 동기가 있어. 그들은 커피를 다 마시고 작별 인사를 하며 껴안았다. 준호는 그날 바로 현우에게 연락하겠다고 약속했다. 다 잘 될 거야, 동생아. 그가 말했다. 넌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알아. 그냥 17년 동안 잊고 있었을 뿐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서는 두려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마침내 그녀는 무언가를 행동으로 옮겼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고 참고 희망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행동하고 있었다. 앞날은 불확실했고 싸움이 어쩌면 재판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었다. 민서가 준호 오빠를 만난 후 몇 주가 흘렀다. 그 몇 주는 그녀에게 영원이자 동시의 순간처럼 느껴졌다. 이현우 변호사는 오빠와 통화한 다음 날 그녀에게 연락했고 지훈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힘든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 기간 동안 그녀는 남편과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일에 대해 묻지도 저녁 계획에 관심을 보이지도 집안 문제에 대해 불평하지도 않았으며 그의 드문 질문에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처음에는 지훈도 이런 변화에 기뻐했다. 늦게 귀가하는 것에 대해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었고 아이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도 없었고 관심을 요구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는 질문을 받을 걱정 없이 식탁에 앉아서도 애인과 편안하게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점차 아내의 침묵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미용실은 어때? 어느 날 저녁 그들이 거실에 앉아 있을 때 그가 물었다. 지우는 태블릿으로 뉴스를 읽고 있었고 민서는 잡지를 넘기고 있었다. 그냥 그래. 그녀는 눈을 들지 않고 짧게 대답했다. 손님은 많아? 응. 수진이 누나는 잘 지내? 응. 지우는 아내를 더 유심히 쳐다보았다. 예전에는 이런 질문에 그녀는 길게 대답하며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소식을 전해주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10대처럼 단답형으로 대답했다. 민서야, 너 정말 괜찮은 거야? 괜찮아. 그녀는 잡지 페이지를 넘겼다.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요즘 당신 좀 이상해. 민서는 눈을 들어 남편을 보았다. 그가 자신이 5kg이나 살이 빠진 것을, 화장을 하기 시작한 것을, 새 옷을 산 것을 알아차렸을까? 아니면 애인에게 너무 정신이 팔려 아내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을까? 그냥 피곤해서 그래. 지훈 씨. 일, 아이들, 집안일. 전부 나한테 달려 있잖아. 나도 일하잖아. 그것도 많이. 알아. 그녀는 다시 잡지로 눈을 돌렸다. 지우는 어깨를 으쓱하고 태블릿으로 돌아갔다. 다른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대화를 시작하려고 했다. 참, 다음 주에 어머니 칠순 잔치야. 성대하게 하실 거래. 알았어. 민서는 아이들에게 감자결례를 담아주었다. 당신 갈 거지? 나도 초대받았어? 지훈이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물론이지. 당신은 내 아내잖아. 당신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던데.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아니야, 지훈 씨. 그녀는 시어머니 윤 여사가 자신을 끔찍이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17년의 결혼 생활 동안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외모, 요리 솜씨, 아이들 양육 방식에 대해 신랄하게 비꼬는 기회를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 지우는 항상 어머니의 비아냥거림을 못 들은 척했다. 엄마, 칠순잔치가 뭐예요? 서연이가 물었다. 사람이 70살이 된 것을 축하하는 날이야, 공주님. 할머니가 멋진 파티를 여실 거야. 나 새 드레스 필요해요. 알았어, 아가. 사실 민서는 이미 아이들에게 잔치를 위한 새 옷을 사주었다. 민준이에게는 흰 셔츠에 짙은 남색 정장을, 서연이에게는 레이스가 달린 분홍색 드레스를. 시어머니가 적어도 손주들의 외모에는 트집을 잡지 않기를 바랐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참지 못했다. 민서는 부엌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다. 바람 피운 남편에게 복수하는 여성에 대한 탐정 소설이었다. 상징적이네. 당신 나를 무섭게 해. 그가 맞은편 식탁에 앉으며 말했다. 뭐가요? 민서가 책갈피를 끼우며 놀란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당신이 불만을 표출하는 걸 멈췄어. 내가 늦게 돌아온다고 잔소리하지도 않고 말수가 적어졌어. 지훈은 불안하게 입술을 깨물었다. 마치 당신이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민서는 남편을 보고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가 그녀가 실제로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안다면 무서워요? 그녀가 씩 웃었다. 왜요? 지우는 웃으려 했지만 어색하게 나왔다. 그냥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어쩌면 잔소리하는 아내 노릇에 질렸을지도 모르죠. 조용하고 순종적으로 되기로 결심했을 수도 있고요. 민서야, 나 진지해. 무슨 일이야? 그녀는 일어나 싱크대로 가서 컵을 씻기 시작했다. 별일 아니야, 지훈 씨. 그냥 깨달은 게 좀 있어서 관심을 주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관심을 요구하는 건 소용없다는 거.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 감정에 대해 묻는 건 소용없다는 거. 지훈은 어색함을 느꼈다. 아내의 말에는 그녀가 차분하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숨겨진 위협이 있었다. 민서야, 만약 우리 관계를 말하는 거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지훈 씨. 그냥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야. 그녀는 수건으로 손을 닦고 부엌 출구를 향했다. 민서야, 기다려. 왜요? 우리 얘기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어른들처럼. 그녀는 문간에 멈춰서서 돌아보았다. 무슨 얘기를 해요, 지훈 씨? 당신이 늦게까지 일하는 것에 대해? 집에 거의 없는 것에 대해? 당신 아들이 몇 학년인지 기억 못하는 것에 대해? 기억해, 민준이는 3학년이야. 어제 이웃 아주머니한테 2학년이라고 했잖아요. 3학년이야. 지훈은 침묵했다. 그는 정말로 헷갈렸다. 미안해. 일이 많아서 피곤했어. 알아. 잘 자, 지훈 씨. 그녀는 남편을 부엌에 남겨두고 떠났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쾌한 느낌을 받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민서에게 현우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민서 씨,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가 좋으세요? 오늘 점심에요.
제 사무실에서. 알겠습니다. 이현우 변호사의 사무실은 시내 중심가 현대적인 건물의 8층에 있었다. 창문에서는 한강의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졌다. 현우 변호사 본인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녀를 맞이했다. 민서 씨, 어떻게 지내세요?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버티고 있어요. 변호사님은 어떤 소식이 있으세요? 좋은 소식입니다.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그들은 가죽 가구와 벽에 걸린 학위증으로 꾸며진 넓은 사무실로 들어갔다. 현우 변호사는 커피를 권했지만 민서는 거절했다. 신경이 이미 곤두서 있었다. 자, 변호사가 서류 폴더를 열었다. 당신 오빠 말이 맞았어요. 당신 남편의 금융사기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민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지훈 씨는 체계적으로 거액의 돈을 해외 계좌로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정부 계약과 관련된 사기 혐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확인되면 그는 5년에서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윤 여사도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돈 세탁에 이용된 여러 유령 회사의 공동 소유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공모가 명백합니다. 민서는 정보를 소화하며 침묵했다.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자료를 검찰에 넘길 겁니다. 형사 사건이 개시될 거고요. 당신은 증인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당신은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그녀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감사합니다, 민서 씨. 그런데 결과에 대한 준비는 되셨나요? 당신 가족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실릴 수도 있고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요. 준비됐어요. 그녀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달콤한 거짓말보다는 쓴 진실이 나아요. 금요일이 되었다. 저녁에 오레오프 가족은 지훈의 어머니 칠순잔치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아침부터 들떠 있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할머니를 보지 못했고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이는 새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서 자랑스럽게 빙빙 돌았고 서연이는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작은 공주 같았다. 엄마, 보세요. 할머니 드리려고 카드 만들었어요. 서연이가 꽃과 사랑하는 할머니께라는 글씨가 쓰인 그림을 보여주며 신나서 말했다. 정말 예쁘다. 민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딸을 칭찬했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무척 사랑했다. 저는 시를 썼어요. 민준이가 알렸다. 정말 대단하다, 아들. 지우는 새 회색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완벽하게 매고 그들에게 다가왔다. 다들 준비됐어? 그가 커프스 단추를 고치며 물었다. 네, 아빠. 서연이가 기쁘게 외쳤다. 윤 여사 댁으로 가는 길에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제잘거리며 저녁 계획을 세웠다. 지우는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고 아내를 몇 번 힐끗 쳐다보았다. 민서야, 괜찮아? 긴장돼 보이네. 어머니 뵙기 전에 그냥 좀 긴장돼서요.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엄마가 좀 까칠하시긴 해도 가족을 사랑하셔. 알아요. 그들이 명망 있는 동네에 위치한 윤 여사의 큰 저택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는 이미 여러 대의 차가 서 있었다. 손님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지훈이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오늘의 주인공이 직접 문을 열었다. 값비싼 파란색 드레스를 입은 70세의 우아한 여인이었다. 희끗희끗한 머리는 세련되게 손질되어 있었다. 지훈아, 내 아들. 그녀는 아들을 껴안고 양볼에 키스했다.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니. 그리고 나서 그녀의 시선은 선물 상자를 들고 조금 떨어져 서 있는 민서에게 향했다. 넌 여기 왜 왔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내 칠순잔치에 너를 초대한 적 없는데. 시어머니는 아들은 집 안으로 들여보내고 아이들과 함께 서 있는 며느리 앞에서는 문을 쾅 닫아버렸다.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봤고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얘들아, 우리 할머니랑 아빠한테 깜짝 생신 선물을 드리는 건 어떨까? 민서는 휴대폰을 꺼내 현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녀가 말했다. 주소는 같습니다.
20분 후 시어머니 집으로 경광등을 켠 경찰차 2대가 우리는 차를 몰고 올라갔다. 뒤이어 준호 오빠의 차가 나타났다. 우와, 경광등이다. 민준이가 신나서 소리쳤다. 그래, 아들. 민서가 아이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쌌다. 이제 저들에게 우리가 만만하지 않다는 걸 보여줄 때가 된 것 같구나. 그녀는 약간의 자부심을 느끼며 이 말을 했다. 준호 삼촌. 아이들이 준호에게 달려갔다. 준호는 서연이를 안아 올리고 민준이를 곁으로 끌어당겼다. 그들은 함께 민서에게 다가왔다. 자, 동생아, 준비됐어? 그가 조용히 물었다. 민서는 자신이 쫓겨난 집, 현관문으로 향하는 경찰들, 곧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될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있잖아, 오빠. 난 살면서 지금처럼 내 행동에 확신을 가져본 적이 없어. 경찰들이 오레호프 집으로 향했다. 그들 중 한 명인 50대 남성 박경사가 초인종을 눌렀다. 이번에는 지훈 본인이 문을 열었고 제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김지훈 씨 맞으십니까? 경사가 물었다. 네, 접니다. 무슨 일이시죠? 귀하는 회사 자금 대규모 횡령, 탈세 및 정부 계약 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경사가 서류를 보여주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시체처럼 창백해졌다. 집에서 손님들이 뛰쳐나왔다. 문간에는 공포로 일그러진 얼굴의 윤 여사가 나타났다. 엄마, 아빠가 범죄자예요? 민준이가 체포 장면을 보며 놀라 물었다. 민서는 아들 옆에 쭈그려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아들아, 이렇게 말해줄게. 아빠가 실수를 했어. 아주 심각한 실수를. 그런데 아빠가 엄마 때렸을 때는 왜 체포되지 않았어요? 소년이 갑자기 물었고 준호는 충격을 받았다. 정말이야? 그 인간이 널 때렸어? 오빠가 놀라 여동생의 팔을 잡았다. 한 번뿐이었어. 민서는 남편이 자신을 때리도록 내버려뒀다는 사실을 오빠에게조차 인정하기 부끄러워 시선을 떨궜다. 반년 전에 돈 문제로 다투다가 그 사람이 자제력을 잃었어. 세상에, 민서야.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오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그 사람이 사과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맹세했어. 그들의 대화는 집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중단되었다. 현관문에서 수갑을 찬 윤 여사가 끌려 나왔다. 불과 30분 전까지만 해도 축하를 받던 70세의 주인공은 이제 아들의 금융범죄 공모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녀가 소리쳤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지훈아, 저들에게 말해. 하지만 지훈은 길가에 아이들과 오빠와 함께 서 있는 아내를 보며 침묵했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깨달음이 어려 있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체포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았다. 반년이라는 시간은 고통스럽게 길었다. 법정에서의 매일이 민서에게는 고문과 같았다. 그녀는 한때 자신의 가족이었던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다. 자신의 지난 삶을 조각조각 파헤치는 증인들의 증언을 들었다. 이현우 변호사는 옆에 앉아 때때로 지지를 표하며 그녀의 손을 건드렸지만 그의 존재조차 고통을 완전히 잠재울 수는 없었다. 민서 씨,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가 또 다른 휴정 시간에 그녀에게 속삭였다. 곧 모든 게 끝날 거예요. 그가 피고인석에 앉은 걸 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녀가 자신을 피하는 지훈을 보며 조용히 고백했다. 하지만 공허함만 느껴져요. 그건 정상이에요. 정의가 항상 즉각적인 위안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꽉 쥐었다. 이 몇 달 동안 현우는 그녀에게 단순한 변호사 이상이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의심할 때 그녀를 믿어준 사람이자 버팀목이었다. 윤 여사는 지훈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돌처럼 굳은 얼굴은 민서에 대한 모든 증오를 드러냈다. 그녀는 때때로 며느리에게 증오에 찬 시선을 던졌다. 회사 대표인 박 사장은 자신의 조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충격을 받았다. 저는 김지훈 씨와 5년 동안 함께 일했습니다. 그가 배심원들에게 말했다. 그는 성실한 가장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민서 씨 덕분에 드러난 금융사기에 대해서는 더더욱 몰랐습니다. 검사는 금융범죄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의 증거도 제시했다. 피고인들은 단순히 가정을 파괴한 것이 아닙니다. 검사가 최종 변론에서 말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희생자가 결코 그들을 멈추게 할 용기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중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변호인 측은 지훈을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으로 그의 어머니를 단순히 가족을 보호하고 싶었던 자상한 할머니로 묘사하려 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최종 재판 하루 전날 민서는 특히 늦게 집에 돌아왔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그들의 방으로 들어가 잘 자라는 키스를 해주었다. 그녀가 몸을 숙였을 때 민준이가 잠에서 깼다. 엄마. 그가 졸린 목소리로 불렀다. 자, 아가. 내일은 중요한 날이야. 엄마.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그녀의 목을 껴안았다.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재판 끝나고 엄마가 자주 우는 거 봤지만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엄마는 옳은 일을 한 거예요. 아빠는 범죄자고 감옥에 가야 해요. 민서는 8살 아들의 지혜에 놀라 얼어붙었다. 세상에 아들아, 벌써 어른처럼 생각하는구나. 언제 이렇게 컸니? 그녀는 아들을 꼭 껴안고 정수리에 키스하며 목구멍에 덩어리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우리 해낼 수 있어요, 엄마. 제가 모든 걸 도와드릴게요. 이제 제가 가족의 보호자예요. 민준이가 진지하게 말했다. 민서의 눈에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들의 도둑맞은 어린 시절에 대한 고통, 그의 강한 정신력에 대한 자부심, 최악의 상황이 지났다는 안도감에 울었다. 넌 보호자가 될 필요 없어, 아가. 넌 아이여야 해. 하지만 엄마랑 서연이를 지키고 싶어요. 소년이 고집스럽게 주장했다. 아빠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죠. 그렇죠? 그럼 그녀가 약속했다. 더 이상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다음 날 법정은 만원이었다. 기자, 동료, 이웃들 모두가 판결을 듣기 위해 왔다. 민서는 맨 앞줄에 앉아 준호 오빠의 손을 꽉 쥐고 있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온 법정에 들리는 것 같았다. 백발수염을 한 나이 든 판사가 천천히 일어섰다. 벽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침묵은 무거웠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서기가 선언했다. 사건의 모든 정황, 증인들의 증언,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판사가 시작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민서는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는 것을 느꼈다. 지우는 종이장처럼 창백하게 서 있었다. 그의 변호사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김지훈 피고인은 가정폭력, 자금 횡령 및 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형은 교도소에서 복역하도록 합니다. 법정에서 억눌린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지훈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의 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이건 불공평해요. 그녀가 외쳤다. 내 며느리가 가정을 파괴했어요. 그 여자가. 조용히 하시오. 판사가 엄하게 그녀를 제지했다. 윤 여사 또한 금융범죄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합니다. 징역 6년을 선고합니다. 민서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준호가 그녀의 어깨를 꽉 껴안았다. 다 끝났어, 민서야. 다 끝났어. 그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녀는 지훈이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것을 보았다. 순간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의 눈에서 그녀는 뉘우침이 아닌 분노와 원망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다. 윤 여사가 그녀를 지나쳐가며 민서는 그녀의 쉬익거리는 속삭임을 들었다. 넌 이걸 후회하게 될 거야. 그만하시죠. 현우가 민서를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재판이 끝난 후 박 사장이 민서에게 다가왔다. 회사 대표는 지쳐 보였지만 만족스러워 보였다. 민서 씨. 그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제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훈 씨는 자신의 범죄를 교묘하게 숨겼습니다.
모든 것을 밝힐 용기를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회사를 큰 손실에서 구했습니다. 더 일찍 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녀가 죄책감에 말했다. 두려웠어요. 사과하지 마세요. 당신은 영웅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일자리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회사 문은 항상 당신을 위해 열려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민서는 감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박 사장이 떠난 후 그녀는 텅 빈 법정에서 현우와 단둘이 남았다. 이제 민서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몇 초간 눈을 감으며 어깨에서 보이지 않는 짐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공기가 정말 상쾌하게 느껴졌다. 기분이 어때요? 현우가 조용히 물었다. 이상해요. 그녀가 인정했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공허함과 피로감만 느껴져요. 괜찮아질 거예요. 시간을 좀 가지세요. 그들은 법원 복도를 조용히 걸었다. 출구에서 현우가 멈춰서서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민서 씨, 그가 긴장한 듯 넥타이를 고쳐맸다. 이제 저와 데이트하는 것에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래전부터 당신을 초대하고 싶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민서는 그를 이 몇 달 동안 자신을 지지해준 이 강하고 정직한 남자를 바라보았다. 현우는 오래전부터 그녀의 마음에 들었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자신에게조차 인정할 용기가 없었다. 이제 과거가 마침내 뒤로 남았으니 그녀는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다. 좋아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그 미소는 진심이었다. 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자신의 차문을 열었다. 그럼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저녁 식사라도 하러 가는 건 어떨까요? 아이들은 저녁까지 친구 집에 있죠. 맞죠? 네. 그녀는 가죽 시트와 그의 향수 냄새를 즐기며 차에 탔다. 정말 좋겠네요. 레스토랑으로 가는 길에 그들은 좋아하는 책, 영화, 꿈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서는 그들에게 정말로 공통점이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 현우는 전문적인 변호사일 뿐만 아니라 섬세한 유머 감각을 가진 흥미로운 대화 상대였다. 있잖아요. 그가 빨간 신호등에 멈추며 말했다. 첫날부터 당신이 특별하다는 걸 알았어요. 당신이 겪은 일을 겪고도 견뎌낼 수 있는 여자는 많지 않아요. 저는 그저 제 아이들이 두려움 속에서 살기를 원치 않았을 뿐이에요.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민서의 마음이 정말로 따뜻해졌다. 그녀 앞에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두려움, 굴욕, 고통 없는 삶. 그녀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며 어쩌면 사랑해줄 삶.